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그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막 지도 위에 붉은색 화살표가 그어지고 뉴스 속보가 막 쏟아지고. 그렇죠. 물리적으로 막 파괴된 도시, 그런 직관적인 파괴의 이미지에 완전히 압도되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총성이 울릴 때 비로소 전쟁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군대의 이동은 눈에 아주 뚜렷하게 보이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나 역사를 깊게 파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맞아요. 진짜 전쟁은 군대가 국경을 넘기 수개월 전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 수백,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 거대한 자본의 이동 말입니다. 아, 정확합니다. 금융시장의 시계는 현실의 군사적 시계보다 진짜 훨씬 더 빠르고 조용하게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서는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남긴 유명한 명제, 전쟁은 무기보다 돈의 문제다. 이 명제를 확실하게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이 바로 그 총성 이면에 숨겨진 완벽하게 조용하지만 세상을 뒤흔드는 힘, 돈의 지도를 읽어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매일 막 쏟아지는 자극적인 분쟁 뉴스에 청취자 여러분이 압도당하지 않고 그 이면에서 거대한 자본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통찰력을 갖추도록 돕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치밀하게 분석된 자료, 전쟁은 어떻게 돈을 움직이나라는 도서를 바탕으로 이 현상을 샅샅이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 겹 벗겨보죠. 전쟁하고 금융, 이 둘의 선후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시장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이거든요. 아, 불확실성. 제일 무서워하죠? 고조되고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거대한 기관 자본들은 움직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조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가장 극적인 사례가 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상황이에요. 대중은 7월 말에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를 했을 때 전쟁을 실감했잖아요. 네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세계 금융의 심장부였던 런던 증권거래소는 그보다 먼저 붕괴 직전에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와, 잠깐만요. 총 한 발 안 썼는데 증권거래소가 마비되었다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당시 런던은 전 세계 무역대금 결제 중심지였거든요. 국가 간의 그 거미줄 같은 부채가 다 런던을 통해 청산되고 있었는데, 전운이 짝 감도니까. 네, 해저 케이블로 공포 섞인 전보들이 막 오가기 시작하니까 유럽 각국의 은행이랑 투자자들이 일제히 종이로 된 채권이나 어음 대신에 실물 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종이 쪼가리는 못 믿겠다. 진짜 금을 내놔라. 맞아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신용 마비가 온 거죠.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회수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폭주하니까 결국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도 전에 런던 증권거래소는 스스로 문을 닫아버려야 했습니다. 세상에. 이건 마치 그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에 해변에 바닷물이 쫙 빠져나가는 현상 같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대중은 저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만 보지만 금융시장은 이미 발밑에서 빠져나가는 물을 보고 가장 먼저,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쓰나미 비유를 조금 더 밀고 나가보면요.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은 현대에 올수록 또 정보통신이 발달할수록 훨씬 빠르고 예민해졌습니다. 아, 인터넷이나 통신망 때문이겠죠. 그렇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는 실제 무력 충돌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 핵전쟁이라는 극단의 불확실성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켰고요. 가까운 현대 전쟁들도 마찬가지였나요? 네, 1990년 걸프전이나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똑같았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국경을 넘기 수개월 전부터. 이미 돈은 움직이고 있었다. 맞습니다. 알고리즘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위성사진으로 병력 집결을 분석하면서 유럽 금융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빼내고 천연가스 선물 가격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있었거든요. 이야, 정말 무섭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네, 어떤 말씀이시죠? 비관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시기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해변에서 쫙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 자금들은 영원히 사라지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빠져나간 물은 절대 증발하지 않거든요. 어딘가에 고여 있을 뿐이죠. 어딘가로 숨는군요. 자료를 보니까 초기에는 공포로 시장이 붕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다르더라고요. 네, 전쟁 초기, 그러니까
누가 개입할지 피해가 얼마나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완벽한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시장이 투매를 던집니다. 다 팔아치우죠. 네네. 하지만 일단 전쟁이 시작되고 교전국이나 제재 범위 같은 상황이 소위 계산 가능한 위험 영역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요. 계산이 서는 순간. 그렇죠. 방관하던 거대 자본은 그 즉시 공포를 거두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서 맹렬하게 이동합니다. 역사를 통틀어봐도 전쟁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를 장기간 붕괴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산이 끝나기 전까지 그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서 도망친 어마어마한 자본은 도대체 어디로 피신하는 겁니까?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요. 이 자본의 대피가 단순히 여기가 안전해 보인다 하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대형 기관들이 현금을 개인 금고에 쌓아둘 리도 없고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철저한 배관 구조, 즉 시스템의 논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3대 안전자산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3대 안전자산이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압도적인 유동성을 자랑하는 기축통화,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역시 달러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수천 년간 가치 저장 수단으로 검증된 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준비 자산으로 꽉꽉 쌓아두는 미국 국채입니다.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건 진짜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만약에 그 지정학적 위기나 전쟁에 미국 자체가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당사자인 경우요? 네. 예를 들어 미국이 전쟁 치르느라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쓰고 엄청난 빚을 내서 국채를 마구 찍어내는 상황이라도 전 세계 자본은 여전히 달러랑 미국 국채 뒤로 숨는다는 건가요? 직관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죠. 부채가 급증하는 나라의 통화는 피해야 맞는 것 같으니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네, 상식적으로 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무역과 결제망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현재 전 세계 원자재 거래, 무역대금 결제, 신흥국 부채의 대부분이 다 뭘로 표기되어 있을까요? 달러겠죠. 네, 달러입니다. 전쟁이나 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 은행과 기업들은 거래처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러면 당장 빚을 갚거나 결제할 수 있는 유일한 현찰, 달러 유동성을 미친 듯이 확보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전쟁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당장 내일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갚으려면 전 세계 누구나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달러를 혈액처럼 쓰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혈액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달러 가치가 폭등하는 겁니다. 국채는요? 빚을 그렇게 내는데도요? 미국 국채만큼 수조 달러의 거대한 자금을 단 한 번에 흡수하고 원할 때 단 1초 만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깊이를 가진 시장이 지구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당사자인 위기에서조차 자본이 미국 국채로 도망치는 역설이 발생하는군요. 정말 놀랍네요.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금융자본이 그렇게 크고 튼튼한 방공호인 달러랑 국채로 쏙 숨어버리는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는 실물자원 시장에서는 정반대로 극심한 발작이 일어난다고 자료가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네, 종이돈은 안전하게 숨어버리지만 물리적인 실물 자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거든요. 인간 생존과 직결된 에너지랑 식량 시장은 위기 때 극도의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자원이 부족해져서 그런 건가요? 자원의 생산량 자체가 갑자기 줄어서가 아닙니다. 자원이 이동하는 통로, 즉 초크 포인트가 무기화되기 때문이죠. 길목을 막아버리는 거군요. 네, 1973년 5.1차 그때 중동 국가들이 석유 수출을 무기화하면서 세계 경제 엔진이 꺼졌던 것처럼요. 가까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판 자원 발작의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당시 유럽 천연가스 대란이 딱 떠오르네요. 러시아가 파이프라인 밸브를 그냥 확 잠가버리니까 유럽 전역에 공장이 올스톱 됐었잖아요. 천연가스뿐만이 아닙니다. 식량, 특히 곡물 시장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곡창지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계적인 밀, 옥수수 수출국인데 러시아 해군이 흑해의 주요 수출항구들을 다 봉쇄해버렸어요. 항구 창구에는 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바다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배가 출항을 못하니까요. 네, 출항하려고 해도 전쟁 지역이라 보험사들이 해상보험 가입을 거절해버렸거든요. 이 물류의 동결, 딱 하나 때문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집트나 중동의 빵값이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와, 흑해가 막혔는데 이집트 빵값이 오르는 나비 효과네요.
거기다 러시아가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 수출까지 제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식량 위기뿐만 아니라 이듬해 전 세계 농업 생산량 전체가 타격을 받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 버린 거죠. 진짜 공급망의 목줄이 딱 쥐어지는 순간 지구 반대편의 밥상 물가까지 폭발하는 무서운 구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전 세계가 이런 자원 부족과 공급망 마비라는 끔찍한 위기를 제대로 겪고 나면 국가들의 행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신가요? 단순히 전쟁 끝났으니 다시 싼 곳에서 수입하자 이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아예 해체하고 자기들끼리 새로 조립하려 들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전쟁이 세계 경제 지도를 영구적으로 바꿔놓는 메커니즘입니다. 패권이 이동하는 거군요. 역사적으로 큰 분쟁은 항상 패권의 이동을 불렀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은 전쟁 자금을 조달하느라 빚더미에 앉은 유럽 대신에 돈을 빌려준 미국의 뉴욕을 세계 금융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어졌고요. 2차 대전은요?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압도적인 세계의 공장이자 절대적인 산업국가로 급성장시켰죠. 자, 과거 전쟁의 패권이 석유와 금융에 있었다면 21세기의 현대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새로운 자원이 있습니다. 짐작이 갑니다. 반도체 맞죠? 맞습니다. 20세기 탱크로 움직인 게 석유라면 21세기 무기를 움직이는 건 바로 칩, 반도체입니다. 네, 과거 2차 대전 때는 목표물 하나 부수려고 폭격기 수십 대가 폭탄을 막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어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1990년 걸프전부터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가 등장했거든요. 핀포인트 타격이 가능해진 거네요. 한 발의 미사일이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고도의 연산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폭 타격을 가하는 드론부터 요격 미사일 시스템, 레이더망까지 전부 다 반도체가 들어가죠. 네, 첨단 반도체 없이는 그냥 다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반도체 수출을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하고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막 퍼져가면서 자국 땅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길을 쓰는 거군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의 세계화 시대가 오로지 효율성만 따져서 인건비 제일 싼 국가에서 부품을 만들어 오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의자 뺏기 게임으로 룰이 바뀐 겁니다. 의자 뺏기 게임이요? 네. 음악이 딱 멈췄을 때, 즉 위기가 터졌을 때 내 통제권에 있는 의자, 그러니까 핵심 자원과 공급망이 없다면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네, 그 생존의 공포가 경제 블록화를 엄청나게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중국과 일본이 외교 갈등을 겪을 때 중국이 스마트폰이나 첨단 무기에 필수적인 히토리오 수출을 통제해버렸잖아요. 그때 전 세계 첨단 산업이 발칵 뒤집혔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또 어땠나요?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네온가스의 세계 최대 생산지가 바로 전쟁터로 변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맞아요. 가스수가 안 돼서 난리였잖아요. 이런 반복되는 충격 학습을 통해서 세계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자유시장이라는 환상을 포기했습니다. 쪼개지는 거군요. 네, 대신에 정치적 이해관계와 안보 동맹이 비슷한 국가들끼리 딱 뭉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블록을 여러 개로 쪼개어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가 된 겁니다. 경제 블럭이 나뉘고 각국이 독자적인 생존 의자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통찰이죠? 국가가 생존이라는 안보적 절박함에 쫓기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특정 산업에 국가의 막대한 자본을 마구 쏟아붓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아주 명확한 역사적 패턴이 딱 나타납니다. 어떤 패턴인가요? 언제나 국가의 그 절박한 군사적 기술 투자가 결국 인류의 민간 산업을 폭발적으로 진화시켜 왔거든요. 예를 들면 우주 기술 같은 거요? 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목심 건 우주 경쟁이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매일 쓰는 GPS 기술을 탄생시켰고요. 인터넷도 군사 기술에서 시작됐잖아요. 맞습니다. 핵전쟁 났을 때 통신망 생존시키려고 미 국방부가 연구했던 프로젝트가 지금의 인터넷을 만든 거죠. 현대에도 안보 위협이 특정 산업의 멱살을 접고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의 과정에서 군대 물류 시스템의 발전도 빼놓을 수 없죠. 물류요? 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오마르 브래들리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전략을 이야기하지만 프로는 물류를 이야기한다. 아주 뼈있는 명언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면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해변을 점령해도 항구가 없으면 수십만 병력한테 밥이랑 총알을 보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물량이 필요한데. 그래서 연합군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예 영국에서 거대한 콘크리트 인공 항구 구조물인 멀베리를 만들어서 그걸 바다 건너 견인해가지고 프랑스 앞바다에 가라앉혀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심야 항구를 통째로 배달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군수물류의 문제 해결 능력이 결국 현대의 글로벌 물류 혁신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노르망디의 멀베리 항구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군사적 문제 해결 방식이 지금 새로운 산업 지도를 그리고 있거든요. 지금 폭발 성장하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가장 공격적인 자본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우주 산업입니다. 위성이 능과 귀 역할을 하니까요? 네, 현대전에서 인공위성은 단순 관측 장비가 아니거든요. 적의 통신망 감청하고 우리 통신 연결하고 미사일 정밀 유도하는 전장의 절대적인 지배자입니다. 각국 정부가 이 궤도 선점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죠. 두 번째는요? 둘째는 드론 산업입니다. 수백억 원짜리 전투기랑 귀중한 조종사를 희생시키는 대신에 몇백만 원짜리 상용 부품 조립한 무인 드론이 적 핵심 시설을 타격하잖아요. 전쟁의 패러다임과 비용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와, 확실히 드론이 게임 체인저네요.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개인적으로 가장 소름 돋는 분야입니다. 바로 총성이 들리지 않는 전쟁터, 사이버 보안 산업이죠. 아, 이제는 미사일이 아니라 코드로 공격하는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물리적 파괴를 넘어서 시스템의 뇌를 그냥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2010년에 발견된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가 완벽한 분기점이었죠. 스톡스넷이요? 어떤 일을 했길래요? 이 코드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침투했는데요. 단순히 컴퓨터를 다운시킨 게 아니에요. 원심 분리기 모터가 한계치 이상으로 미친 듯이 회전하게 만들어서 아예 물리적으로 기계를 박살냈습니다. 와, 잠깐만요. 코드가 기계를 물리적으로 부셨다고요? 네, 더 소름 돋는 건 그러면서도 중앙통제실 모니터에는 모든 것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가짜 데이터를 계속 띄워놨어요. 관리자들 눈을 완벽하게 속인 거죠. 사이버 코드가 물리적 시설을 파괴한 최초의 정밀 무기였습니다. 세상에, 모니터는 정상인데 실제로는 공장이 박살나고 있었다니 진짜 영화 같은 일이네요. 더 무서운 사례도 있습니다. 2007년에 에스토니아는요, 국가 전체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은행 거래, 정부 행정망, 언론사 서버가 완전히 마비되는 디지털 국가 셧다운을 겪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멈췄다고요? 네. 만약 전시 상황에 적국의 전력망, 통신망, 금융결제망을 이런 코드로 싹 마비시킬 수 있다면 총 한 발 쏘지 않아도 항복을 받아낼 수 있겠죠. 와, 이 끔찍한 공포 때문에 지금 각국 정부나 글로벌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에 말 그대로 백지수표를 던지고 있는 거군요. 네,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주 명확한 결론 하나가 머리를 스치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인류에게 닥치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잖아요. 참혹한 비극이죠. 하지만 경제와 자본의 관점에서만 아주 냉정하게 딱 바라보면 이 국가 안보라는 절박한 명분이 세상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규모가 큰 벤처 캐피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요약이네요. 평소 같으면 수익성이 불투명해서 수십 년 걸렸을 우주기술, AI, 드론, 사이버 보안 같은 분야에 국가 자금이 강제로 수혈되면서 혁신 속도가 몇십 배로 빨라지는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세계적인 헤지펀드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이런 조언을 남긴 적이 있거든요. 성공한 투자자는 화면에 쏟아지는 자극적이고 비극적인 뉴스에 감정적으로 매몰되지 않는다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네, 대신에 이 거대한 지정학적 단층의 변화 속에서 자본이 도대체 어디로 피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존을 위해 어떤 산업 구조가 강제로 재편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자본의 이동 방향을 읽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아, 방향을 봐야 하는군요. 공포에 휩쓸려서 자산을 헐값에 매도하는 대신에요. 분쟁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필수적으로 벼려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산업과 투자 환경을 직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붉은 화살표로 가득한 전쟁 상황판 이면에 숨겨진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았습니다. 네, 쓰나미 밀려오기 전 물이 빠져나가듯 자본이 달러와
국채로 피난하는 구조로 확인했죠. 맞습니다. 또 그 이면에서 공급망이 무기화되고 새로운 안보 경제 블록이 형성되는 험난한 과정도 살펴봤고요. 결국 그 치열한 생존 압박이 미래 기술을 키워내는 가장 강력한 벤처 캐피털로 작동한다는 씁쓸한 진실도 마주했습니다. 뉴스의 표면에만 머물지 않고 그 아래에서 도도하고 냉혹하게 흐르는 자본의 시스템을 이해할 때 비로소 단단한 경제적 통찰을 가질 수 있겠죠. 오늘 이 깊이 있는 자료 분석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상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상상일까요? 현대전의 전장이 우주 공간과 사이버 세계로 이동하고 있고 우리가 매일 숨쉬듯 쓰는 자원과 공급망 자체가 무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인류의 다음번 거대한 세계대전은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총성이 울리는 영화 속 장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얘기네요. 어느 날 아침에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는데 계좌 잔고가 이유 없이 0원으로 표시되고 무역 결제망이 일순간에 증발해서 마트 진열대가 텅 비어버리고 도시 전력망이 다운돼서 칠흑 같은 고립이 찾아오는 그 어떤 폭발음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하게 조용한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폭발음 하나 없는 그 고요함을 즉각 전쟁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의 자산은 그 조용한 전장 속에서 안전한 곳에 혹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새로운 기회의 땅에 제대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자본의 이동 지도를 다시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흥미롭고 숨겨진 지도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심층 탐구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